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 수업, 여러분들이 1교시 수업을 잘 들었을 거를 보고 계속해서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수업은 응급 내용과 일반 내용 구분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응급으로 해줘야 응급실에 띄워지고요. 응급의학과로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응급의학과로 접수를 하고 되고, 응급의학과에도 그 주치의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 그 이름을 진료 의사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것이 응급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대면 수업에서 응급증상 24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응급실에 왔을 때는 꼭 응급증상만 아니라 경증 환자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경증 환자하고 응급 상황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응급 상황과 일반적으로 그냥 내원하실 때, 그러니까 외래로 조를 때는 그 진료과로 접수를 하면 되는데, 야간에 왔을 경우에 이것이 일반 응급과 내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응급 내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응급증상은 신경학적 응급증상으로 급성 의식장애, 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급성 신경학적 이상, 그러니까 무슨 경련이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는 이 응급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구토, 이렇다면 이게 뇌출혈 같은 거 났을 때는 우선 구토 같은 게 일어나기 때문에 구토가 심하게 일어난다든가, 의식장애, 의식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이죠. 머리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응급증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심혈관계 응급증상은 어떤 거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은 뭔지 알죠? 흉부 압박을 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급성으로 호흡곤란한 거, 급성 호흡곤란. 그 다음에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이라는 가슴의 통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계항진이라 해서 무슨 심장의 인공심장이라는 거기에 뭐 어떤 그 염증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심경항진, 그다음에 박동이상, 그다음에 이거 뛰는 것이 불안하다든가 뭐 쇼크가 왔다든가 할 때는 심혈관계 응급증상이라는 거고, 중독 및 대사장애라고 했는데 이거는 심한 탈수, 그다음에 약물, 알코올, 뭐 보편적으로 이제 거의 자살 목적으로 뭐 수면제를 많이 먹었다든가 아니면 농약 같은 거 먹었을 때는 약물 중독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알코올, 그다음에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이나 심부전, 당뇨병 등 급성으로 일어나는 장애를 갖다가 중독 및 대사장애로 볼 수 있고요. 다 이거는 응급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과적 응급증상, 이건 좀 구분하기가 쉽죠. 외과는 이게 뭐 소위 말해서 부러졌다든가 이런 건데, 개복수를 요하는 급속복증이라는 거죠. 개복수라는 것은 이 10개 배복, 그리고 배를 열어 오픈을 해서 수술할 개복수를 요하는 급속복증, 급속복막염. 이 복막염은 뭐냐면 맹장 부분 충수염이 터졌을 때 복막염이랍니다. 그거보다 장폐쇄증, 장이 막혔다든가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범위한 화상, 외부 신체 표면의 18% 이상, 그러니까 화상이 여러 군데 일어났을 때는 응급증상이라고요. 그 다음에 관통상, 이게 총에 맞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방성, 다발성 골절, 그러니까 개방성은 이미 살점이 찢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진 것 같다가 개방성, 다발성 골절, 다발성은 부러짐이 여러 군데라는 거죠. 하나만 딱 부러진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부러진 거라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대퇴부는 이 허벅지를 말하는 겁니다. 대퇴부 척추의 골절, 그러니까 허리죠. 이 척추. 그다음에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그다음에 전신마취의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이 외과적 응급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출혈은 뭐 계속되는 각혈, 기침을 하면 계속해서 피가 나는 거 말하는 거,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그러니까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면 이 피가 모자라서 나중에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응급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급성 위장관 출혈은 소화기 계통에 소장이라든가 대장이나 이쪽에 이 출혈, 피가 난다든가 하면은 이것도 이 응급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과적 응급증상으로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뭐가 화학물질이 들어가서 했을 때, 그 다음에 급성 시력 손실 같은 것도 응급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인데,
알러지는 그러니까 알레르기, 소위 말해 우리 쉽게 말해서 알레르기인데 이거를 의학적인 용어로 알러지라 그러는데 얼굴 부종은 동반한 알러지 반응. 그러니까 얼굴이 부으면서 뭐 두드러기 난다든가 뭐가 난다든가 할 때 이것은 응급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아과적 응급증상은 소아경련성 장애. 그러니까 아들이 경련이 되고 경련이란 건 뭔지 알죠? 떤다든가 뭐 호흡장애 온다든가 이런 것이 소아과적 응급증상이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정신과적 응급증상이라는 것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를 응급증상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이 증상 판단은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쉽게 뭐 여기 가서 외과적 같은 건 할 수가 있고 신경이나 심혈을 가는데 실제 응급증상은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의사의 분류에서 응급이고 응급이 아니고 경증이고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외울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고 접수할 때 이게 응급실로 접수를 하면 응급실에서 이제 간호사나 의사가 응급이고 아닌 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 환자 분류할 때는 간호사가 한다는 거, 여러분이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원 법률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로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도 응급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에 준하는 증상, 그러니까 좀 전에 응급에 관한 응급의 증상을 설명을 했고요. 이번은 거기에 유사한 버금가는 증상을 말하는 건데 신경학적 응급 증상으로 의식장애, 그 다음에 현운이 눈동자가 풀린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신경학적 응급 증상이고요. 심혈관계 응급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호흡을 너무 가쁘게 쓴다는 걸 과호흡이라 합니다. 그렇게 외과적 응급 증상으로는 화상이라든가 기타의 화상이라든가 급성복증, 급성으로 이제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걸 포함한 배 전반적인 이상 증상도 외과적 응급증상 준증상으로 볼 수 있고요.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이요. 이건 소변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배뇨장이죠. 이것도 다 그냥 응급을 하는 법률에 의해서 응급관리료가 다 급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뭐 응급증상 아닌 거 굳이 여러분들은 구분하지도 않고요. 그냥 응급증상과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은 다 이제 응급실을 접수하면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혈은 혈관의 손상이라든가 이걸 말하는 거고요. 소아과적 응급증상은 소아경련, 아까 얘기했죠. 소아경련 장애, 그 다음에 38도 이상의 고열, 소아의 고열, 공휴일, 야간 등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난 증상을 39열은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산부인과적 응급증상으로는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뭐 분만은 아실 거고 성폭력에 이제 여자의 생식기 부분에 이것이 심한 출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이것도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물질에 의한 응급 증상으로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서 제거술이 필요한 사람은 응급에 관한 증상이라는 거죠. 이같이 여러분이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대충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환자들은 응급실로 접수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응급실이 아니라 응급의학과로 접수를 하면 되는 거죠. 주치의 판단을 할 때. 그 다음에 이 증상의 판단은 의료진이 판단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의료진은 여기서 주로 이제 환자의 분류는 간호사가 합니다.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증상의 응급내원으로 응급실에 진료하는 응급실은 응급관리료가 건강보험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으로 응급관리료가 건강보험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응급실에서 진료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판단을 할 때 쓰는 거고요. 이때는 다 응급의학과로 접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증상 이외의 접수는 모두 일반 내원으로서 접수해서 만약에 응급실로 온다면 응급관리료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부과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증상 이외에는 응급증상 이외 상병으로 응급실 진료 시 응급관리료는 비급여 전액 환자 본인 부담이라는 거 금방 설명했듯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왜냐하면 응급관리료를 전액 본인 부담 시키는 이유는 응급실에 비응급 환자가 응급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주 내원해서 많이 내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응급 환자 우선으로 진료를 보라고 이렇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 증상과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구분해 놓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외래를 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요. 이는 전부 다 본인 부담 100% 응급관리료가 본인 부담 100%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진료의사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진료 과목에서 응급의학과로 접수를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응급증상에 준하는 거 만약에 응급증상이 아니면 일반 진료과로 접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야간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응급의학과에서 경증으로 해서 전액 불임 부담이라고 금방 설명을 했고요. 진료과가 개설이 되면 같은 진료과에서도 의사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사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의사를 선택을 진료과 자동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외래 같은 경우는 외래를 접수할 때는 진료과를 갖다 의사 한 명당 진료과 한 명씩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응급실 접수할 때 예를 들어 공휴일이나 야간에 같은 경우는 응급의학과도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본 교수가 근무하는 병원은 응급실에 응급의학과가 6분의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에서 이름을 선택을 해서 그날 근무자의 이름을 선택을 해서 그 의사가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응급내원과 왼쪽에 그 발음 때 일반 내원 했을 때 응급실에 내원하면 응급내원, 그 다음에 만약에 외래면 일반 내원으로 선택을 하셔서 접수를 하면 되고요. 예, 지금 원무과에서 접수를 할 때 많이 잊어버리는 게 이제 환자를 자주 내원하면 환자들이 자주 이사를 합니다. 아니면 핸드폰도 자주 바뀌게 되는데 번호는 이동하는 게 많이 질죠. 근데 번호도 바꾸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시로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확인을 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주소 업데이트하는 거, 그 다음에 전화번호 업데이트하는 거. 왜냐하면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이 응급증상일 경우 보호자의 연락처도 반드시 받고 보호자들 연락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았던가 그럴 때 연락할 수 있는 그 연락처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해야 할 임무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외래로 접수를 하게 되면 진료과를 이렇게 번호를 진료과를 선택을 해서 그에 합당한 진료과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외래를 선택을 하면 외래에서는 그 주간에는 이제 과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의사가 자동적으로 이름이 연동이 돼서 따라오는데 응급의학과만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진료과는 수도 없이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으니까 이거를 또 세부 분류를 해놨을 겁니다. 내과는 내과대로 그 다음에 무슨 정형외과는 정형외과, 신경외과는 신경외과, 과별로 의사들이 뭐 몇 분씩 10명이 넘어갈 수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그쪽에다가 과를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른쪽 가운데 보면 고리를 하는 거 보다시피 일반 내원, 외래는 일반 내원으로 체크를 해서 반드시 접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응급 증상과 응급이 아닌 증상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고 이럴 땐 이렇게 접수하고 일반적인 외래 접수할 때는 진료과 선택하고 의사제다 따라왔는지 보고 일반 내원으로 접수해야 되는구나 라고 응급의료 관련 법률에서 응급증상일 경우는 응급내원으로 해서 응급의학과를 선택을 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환자를 조회를 했고 아니면 신원 같은 경우 다 전화번호 뭐 이런 거 다 전화번호나 주소 다 기입하고 공교증상이나 장애식별 다 구분을 해서 자격조회해서 한 다음에
접수를 하는 거죠. 신원은 다 입력을 하고 아니면 구한 같은 경우 예전에 다녔던 환자는 다시 그 자료를 불러와서 맨 밑에 뭐 진찰 등록이든가 아니면 접수라든가 이쪽을 클릭을 하면 병원마다 명칭이 다르지만 진찰 등록을 클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접수면 하다 보면은 진찰 등록 차트 출력, 차트 출력을 하는 거죠. 그 진료 기록을 그다음에 취소, 만약에 접수를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오늘 왔던 분이 진료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안 보겠다 그러면 입력을 했다가도 취소할 수 있고요. 저장 아니면 업데이트 전화번호라든가 주소를 업데이트했다면 저장을 눌러서 해야 되고, 예약을 할 경우는 날짜 위에 접수 일시를 수정을 해서 시간까지 입력을 한 다음에 예약 날짜를 누르면 환자가 접수가 예약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예약할 때 건강보험 자격이 예약일자 오늘 예약을 하면 오늘까지 건강보험 자격을 먼저 조회를 해야 되고요. 근데 오늘 와서 오늘이 10월 23일입니다. 오늘 왔다가 뭐 10월 25일 아니면 11월 1일 날 예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11월 1일 날까지는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1월 1일 날 다시 한번 자격 조회를 해서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약은 해주되 예약하는 날짜의 자격을 가지고 예약을 하는 거고, 진료 보는 당일날은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보험의 종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주차 수업 이제 마지막 화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약 일시를 하게 되면 예약 일시를 놓고요. 접수 요령은 해서 진찰 등록 시 여기 이제 팝업이 뜹니다. 접수를 누르면 초진이냐 재진이냐 모두 안쪽 노란 부분이 초진이 있죠. 그다음 밑에 오른쪽 하단에 재진이라고 있습니다. 초진은 처음 오는 사람은 30일이 넘었다, 치료 종료로 30일이 넘었다든가 이럴 경우는 초진을 눌러주고요. 재진일 경우는 재진에서 재진 접수 물리치료로 왔는지 약품 수정으로 왔는지 시술 원했는지 검진 당일인지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재진만 하면 되고, 협의 진찰인지 아니면 보호자가 약품 대신 타러 왔든지 이것만 본교수에는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료는 뭐 건강검진 할 때는 국가에서 전액 보는 부담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무료로 접수하면 되고요. 30초 전에 30일 지난 초진이면 30일 초진 지난 초진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오히려 좀 확실하게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본 교수가 근무하는 병원은 이 진찰료 산정을 위해서 팝업을 띄워준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금주 2주차 2교시까지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시 또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대면 수업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접수를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적어도 보건의료행정학과 졸업을 했으면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가서 어떻게 접수해야 되는지 딱 하면 설명 들으면서 다음에 뭘 해야 되고 다음 과정에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서 여러분이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라면 보행과 졸업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실습은 직접 여러분이 못해본다, 컴퓨터를 놓고 못해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우리 비트 컴퓨터를 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실제 수업을 듣고 머릿속에 기억을 했다가 대면 수업 시간 때 한번 들어가서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을 했고요. 접수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화면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론과 같이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시험 분야가 수고하셨고, 이번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